오늘은 호흡과 신경계통에 대해서 함께 연관관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흡의 과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경계통의 본질과 과학의 기능에 대한 고찰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신경계통이 신체 다른 모든 계통의 기능을 조종하기 때문입니다. 신경계통은 중추신경과 자율신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중추신경계통은 뇌와 12쌍의 두개골신경과 척수와 그리고 3쌍의 척추신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두개골과 척추신경은 뇌와 척추로부터 말절신경에 이르기까지 신체 내 운동신경이 두루두루 퍼져 있는 원심성의 신경섬유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구심성 신경섬유 또는 지각신경섬유는 말초신경으로부터 뇌와 척수로 신경 충돌을 전달합니다. 구심성 신경과 원심성 신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발가락이 돌부리에 치이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발가락 끝에 있는 말초신경은 구심성 신경섬유를 따라 척수와 뇌로 신경 충동을 보냅니다. 이때 뇌는 이 신경 충동을 고통으로 해석해 원심성 신경섬유를 따라 운동 충동을 손으로 전달해 손으로 하여금 돌부리에 치인 발가락을 문지르거나 만지게 하여 그 고통에 반응합니다. 호흡에 들이마시고 내쉬는 규칙적인 운동은 허파의 운동이 규칙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며 이에 따라 심장과 미주신경이 조절됩니다. 자율신경계통은 소화기관의 소화액 분비와 심장의 박동과 허파의 운동과 같이 우리가 자유의지로 조절할 수 없는 신체 기능들을 규칙적으로 진행하게 하는 것이 바로 자율신경계통입니다. 호흡과 과학은 자율신경계통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대로 어떻게 호흡을 조종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폐의 기능을 통하여 자율신경계통의 기능을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인간이 자유의지대로 조절할 수 없는 자동진행 과정을 운행할 수 있는 유일한 예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호흡의 행위가 타율적이긴 하지만 자율적인 조절 또한 가능하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호흡의 깊이나 지속기간 그리고 호흡의 빈도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쉽게 조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호흡을 조절해 자율신경계 기능을 조절할 수 있는 분신형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율신경계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 하부 조직은 그 명칭에 시사하듯이 서로 상반되게 작용하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서로 연결되어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입니다. 예를 들면 부교감신경계는 심장의 박동을 느리게 하려는 반면 교감신경계는 심장을 자극해 박동을 촉진시킵니다. 그리하여 이 상반되는 두 운동 사이에서 심장의 진행 속도가 규칙적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감신경계는 척추의 양쪽으로 나란히 두 줄로 뻗어있는 수직열의 신경절 또는 신경세포근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신경절선으로부터 가지가 흉부와 복부에 있는 다른 내분비상과 창자에까지 뻗어 있어 부교감신경계의 신경가지와 함께 통합된 망상 조직을 형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 부교감신경계의 중요 부분은 미주신경이라고 부르는 10번째 두개골신경으로 후두와 연결되어 목, 가슴 그리고 복부를 따라 순환합니다. 그리고 이 미주신경의 신경가지를 따라 교감신경계와 함께 아주 다양한 망상 조직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부교감신경계는 태양신경총과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망상 조직에서 끝이 납니다. 그러나 비록 부교감신경계가 태양신경총의 망상조직에서 끝이 난다 해도 가는 실을 통하여 하부 망상조직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무의식의 신경계를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는 호흡의 운동을 조절하여 심장의 규칙적인 기능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때 우측 미주신경은 의식의 지배하에서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하여 무의식의 신경계와의 조화를 이루는 마음의 부분에 쉽게 접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무의식의 신경계를 자율신경계를 조절하는 두 번째 방법은 의지력을 통해서입니다. 마음이 산만할수록 의지는 더욱더 약하게 분산되어 버립니다. 그러나 마음이 어느 한쪽으로 전념할 때 마음은 의지력을 강하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 의지력의 도움으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자율신경계 기능을 자유자재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폐 운동을 규칙적으로 조절할 수만 있다면 불수근 조직 같은 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폐 운동을 규칙 있게 조절함으로써 자율신경계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 과학자들은 단지 체내의 산소를 많이 받아들일 수 있다는 관점하에서 호흡순환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관심은 신경계통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충분한 양의 산소 흡수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명과 생기와 연관되어 있는 영적인 존재에서의 입장에서 본다면 산소의 침흡수는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아랫배 훈련은 과학자들이 얘기하거나 일반 사람이 얘기하는 충분한 산소 양의 흡수에 중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인가? 단순히 산소를 섭취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존재의 문제와 삶의 생명력을 탐구하기 위해 더 한층 세밀한 지식과 경험이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호흡을 조절하고 신경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마음의 다스림이 필수 조건입니다. 반대로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호흡을 조절하고 신경을 안정시키는 것 또한 필수 요건입니다. 이렇게 인간들의 육체에는 마음, 호흡, 신경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삼라만성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이 먼저 필요한 것이 바로 아랫배 호흡을 위한 기초입니다. 과거의 서양은 심리학과 생리학을 따로따로 분리시켜서 정의를 내려왔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이르러서야 정신과 육체의 상호관계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질병이란 몸과 마음이 부조화해서 발생되어지는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 몸과 마음은 무엇으로 연결되고 유지되고 있을까? 그것은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 자는 말씀에서 불어넣으신 생기에 의하여 유지되고 연결되어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호흡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불어넣어 주신 생기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고 그것을 삶 속에서 경험케 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인간의 본연의 모습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상상하는 것보다 마음과 육체는 상호간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육체와 마음이 상호간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몇 가지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위에 들어온 음식물은 연동작용과 근육의 휘젓는 운동으로 인하여 소화액과 완전히 섞입니다. 그런데 연동작용은 분노, 두려움 그리고 불안과 같은 감정에 의하여 크게 제한을 받는다는 사실은 과학적인 시험과 우리의 경험을 통하여 이미 밝혀졌습니다. 위에서 내려온 음식물이 장에 내려온 후에도 분노와 두려움, 불안이 계속되면 장내 함께 공존하고 있는 유익균과 유해균 그리고 중간균에게도 영향을 미쳐 유익균의 활동은 제약받고 중간균은 유해균으로 변하여 기존 유해균과 힘을 합쳐 장내에서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면서 통증을 유발시킵니다. 육체와 마음이 상호관계를 맺고 있다는 또 다른 예는 감정이나 정사가 호흡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두려움을 느끼고 있을 때는 호흡이 낮고 빨라집니다. 그리고 절망감에 빠져 있을 때는 호흡이 무거워져서 숨쉬기조차 힘들어집니다. 심리학자들은 인간성과 호흡의 양식 사이에 상호 대응 관계가 있음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의 상태가 일정한 호흡의 방식을 낳는다면 우리가 의식적으로 그 호흡의 방식을 택함으로써 그와 상호 대응 관계에 있는 마음의 상태를 유지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인간성과 호흡 양식 사이에 어떤 상호 대응 관계가 있다면 호흡의 양식을 변화시킴으로써 인간성의 변형이 가능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혼란할 때에는 호흡이 흩어지고 낮고 빨라지고 고르지 못한 상태가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규칙적으로 깊은 호흡을 함으로써 우리가 지니고 있는 긴장감이 눈에 띄게 풀어지며 편안과 평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 종류의 호흡으로 이름을 붙여서 부르지만 호흡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면서 중요한 호흡은 바로 행정막으로 호흡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아랫배 깊은 호흡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숨을 쉴 때 행경막보다는 가슴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가슴으로 호흡할 때에는 대개에게 호흡이 낮고 빨라지며 불규칙합니다. 그 결과로 폐 하부엽에서의 공기의 기체 교환이 원활하지 못하며 혈액 또한 충분하게 공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호흡 생리학자들은 이를 환기관념 이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경막 호흡을 하면 그런 환기와 관리의 불균형이 극소화됩니다. 여기에 행경막 호흡이 이롭다는 것을 증명할 만한 또 다른 확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경막 호흡은 흉곽에서 발생하는 흡입 압력을 증대시키고 정액의 혈액을 맑게 하며 심장의 부담을 덜어주며 순환 기능을 강화시켜주기 때문입니다. 비록 가슴으로 숨을 쉬며 사는 흉부호흡이 현대에 와서는 모두에게 부득이하게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지만 사실 흉부호흡은 외부로부터의 압력, 압박과 위험에 의한 도전을 받을 일하는 격투, 공포 증후군의 일종입니다. 마음과 호흡은 상호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흉부호흡이 일어난 다음에는 반드시 격투, 공포 증후군과 관련되는 긴장이 야기되게 되어 있습니다. 가슴으로 숨을 쉬면 호흡이 낮아지고 규칙적이고 지속적이지 못하면 결국에는 마음까지도 이와 비슷한 불안 상태로 몰입하게 됩니다. 육체와 마음과 신경의 휴식을 얻으려면 낮은 가슴이 아닌 흉부가 아닌 깊은 행경막 호흡을 통하여 아랫배에서 호흡이 일어나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 효과도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행경막 호흡이 간단하고 쉬우며 이롭긴 하지만 잊어버린 행경막 호흡을 자동적으로 할 수 있기까지는 의식적인 훈련이 얼마 동안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이 강좌를 만들게 된 동기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호흡의 1차 관문은 코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